안녕하세요. 오늘의 금융의 신 입사원은 투자의 구루를 만나다 사탄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손현우 포트폴리오 매니저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피델리티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엄청 크고 유명한 자산운용사라고 합니다.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도 많이 배출했다고 하던데 이러한 글로벌한 회사에서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를 운용하신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네요. 어서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손현우 포트폴리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한국포스증권 유튜브 채널 포스TV 금융의 신 입사원 박세환입니다. 펀드 슈퍼마켓에서 가장 인기 있는 펀드 중에 하나인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를 직접 운용하고 계시는 손현우 포트폴리오 매니저님을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피델리티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그 펀드 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딱 정해진 시간에만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요? 네,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하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은 본연의 영역인 주식 운용, 네. 그러니까 주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리서치하고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그런 주식 운용의 영역이 있고 한 가지 이제 마케팅의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마케팅이라는 게 어떤 이제 고객의 자산을 가져와서 그래서 운용하기 때문에 회사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제 마케팅이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어차피 펀드의 비즈니스라는 게 고객과의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객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마케팅 영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영역이 있는데 아무래도 본연의 영역이 사실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들은 주식 결국에 이제 목적이 고객들한테 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해주는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이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그 시간을 덜 할애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델리티에서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디렉터라고 마케팅의 상당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델리티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마케팅에 보다는 본연의 업무에 더 주식 운용의 업무에 더 집중을 하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한 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80대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본인 주식 운용의 업무가 80, 마케팅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명한 국내외 금융회사에서 애널리스트 업무를 맡으셨었어요. 애널리스트는 주로 어떤 업무를 맡으시는지, 그리고 산업재 부분의 애널리스트랑 그리고 테크놀로지 부분의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이제 그 금융기관을 증권사하고 자산운용사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증권사에는 애널리스트가 있고 자산운용사에는 이제 애널리스트와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있죠. 그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제 제3자로서 운용사에 있는 이제 펀드 매니저, 포트폴리오 매니저나 애널리스트한테 리서치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자산운용사로 갖고 갔을 때는 자산운용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는 그 내부 고객 자산운용사 내부 고객인 포트폴리오 매니저들한테 리서치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거고요. 자산운용사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뿐만 아니고 자산운용사 내부에 있는 애널리스트 그리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 애널리스트와 이제 테크놀로지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결국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은 주식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천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주식 분석하는 거는 산업재나 테크놀로지나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차피 기업의 주식의 가치라는 게 이제 기업의 미래 펀더멘탈을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다 같은데 다만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고 그 미래의 산업재의 미래를 보는 그런 과정이 과거의 사이클을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사실 그런 이제 그 측면에서 많이 보는 거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거에 있던 사이클이라는 게 사실 미래와 과거는 사실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새로 이제 없어졌다가 생겨나고 이렇기 때문에 보다 이제 미래의 그런 펀더멘탈에 초점을 더 맞춰가지고 보는 그런 시각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국내 금융회사에서 그 해외 금융회사로 옮기셨는데 뭐 근무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업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제가 국내 금융회사에 이제 2000년부터 2005년 동안 있었고 해외 금융사로 이제 옮긴 게 2005년에서 지금까지 해외 금융사로 가 있거든요. 사실은 국내 금융사들도
근데 제가 있었던 2000년, 2005년이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요새 네. 뭐 워라벨이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옛날에 비해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다양성이 존중이 되고 좀 부드러운 유연한 그런 구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지금 시점에서 해외 금융사와 이제 국내 금융사를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제 비교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현재 이제 근무하고 있는 런던의 그 피델리티 그 환경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상당히 문화가 다양하고 네. 다양성이 존중이 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런던 영국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영국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영국 사람뿐만 아니고 뭐 미국 사람, 그다음 아시아, 그리고 컨티넨탈 유럽, 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인도 사람들 뭐 포함해서 엄청난 다양한 그 인종의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그런 이제 조직 구성이 이제 유연하기도 하고 문화가 되게 다양성이 존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면 되게 재밌겠어요. 색깔. 네, 그 아이디어 뭐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사고가 다 다양하고 시각도 다른 시각의 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아주 큰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델리티는 어떤 자산운용사인가요? 혹시 피델리티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이제 피델리티는 지금은 주식뿐만 아니고 채권, 그다음에 멀티애셋에서 다양한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속한 주식 부분에 이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리서치 드리븐 바텀업 하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크로나 경제 환경을 위에서 보고 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산을 구성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탑다운이라고 한다면 이제 바텀업이라는 거는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그 기업이 어떤 환경의 변화나 매크로 트렌드에 따라서 어떤 기업이 장기적으로 이익과 강한 펀더멘탈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는 그런 하우스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애널리스트와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한 200명 이상의 그 애널리스트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그런 주식을 이제 분석하고 바텀업 리서치 프로세스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피델리티에는 2006년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피델리티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제가 피델리티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런 오퍼가 와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거고요. 당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피델리티라는 회사는 당시에도 그 규모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세계적인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대학교 때부터 피터 린치에 대한 그런 책도 읽고 얘기도 많이 듣고 뭐 앤토니 벌튼 같은 그 슈퍼스타 펀드 매니저들도 있었기 때문에 피델리티는 너무나 사실 가고 싶은 회사였고 당시에 제가 2006년도에 모건 스탠리 서울 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운이 좋게 저한테 오퍼가 와가지고 내부 인터뷰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거를 다 거쳐가지고 피델리티에 가게 됐죠. 저한테는 사실 이제 꿈의 직장이었었는데 그렇게 기회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피델리티 입장에서도 굉장히 인재분을 데려오신 거네요. 아, 그런가요? 피델리티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혹시 한국투자밸류에서는 무조건 신입사원만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던데 피델리티도 뭐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피델리티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애널리스트부터 이렇게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이제 되기 위한 과정은 피델리티에서는 이제 대학 졸업생을 직접 이제 애널리스트로 뽑는 경우도 있고 사회 경험이 있는 MBA 졸업생을 이제 뽑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처럼 이제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로 일반적으로 뽑게 되고 이제 애널리스트가 되면은 여러 섹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재 섹터를 처음으로 시작했고 산업재에서 이제 테크놀로지를 하면서 그다음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된 그런 케이스고요. 주로 애널리스트는 두 섹터 또는 세 섹터를 이제 맡고 나서 거기서 이제 검증을 받게 되면은 그다음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되는 그런 과정을 먼저 애널리스트를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피델리티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현지에서 근무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일럿 펀드 때부터 글로벌 테크놀로지 포트폴리오 매니저이신데 그 비결은 어떻게 될까요? 뭐 비결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커리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델리티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널리스트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한테 다른 나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산업재 애널리스트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저한테 홍콩에서 테크놀로지 섹터를 한번 맡아보지 않겠느냐 애널리스트로. 그래서 그런 오퍼가 와서 제가 홍콩으로 옮기게 됐었거든요. 이제 홍콩에서 제가 한 1년 남짓 이제 테크놀로지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런던 본사에서 테크놀로지 그 펀드 매니저,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그런 찾는 그런 오퍼가 와가지고 그 내부적으로 그런 인터뷰라든지 여러 이제 하이어링 프로세스를 거쳐서 제가 런던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피델리티는 어떤 그 여러 나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었고 또 피델리티에서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내부적으로 리서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되거든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되기 전에 사실 그 전에는 포트폴리오 구축에 대한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는 피델리티 애널리스트로부터 몇 가지 섹터를 보고 이 정도 과정을 거쳤으면 이 사람한테는 펀드를 맡겨도 되겠다. 그런 내부적인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사에서도 되게 지사분들 채용도 하시고 굉장히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한국에서 뭐 아시아로 간다든지 홍콩, 싱가포르 오피스로 이제 옮긴다든지 그다음 런던에 계신 저희 동료들도 아시아로 지금 나오고 뭐 이런 이제 이동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운용 중이신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는 어떤 펀드인가요? 네, 이제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는 글로벌 기술주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일생활에 테크놀로지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전자상거래, 비디오 게임.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이제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업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이라든지 의사결정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에서 IT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활에서 테크놀로지가 많이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그럼 그 트렌드에 따라서 수혜를 많이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전자상거래 이런 다양한 트렌드들이 테크놀로지 기업들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고 그런 잠재력이 현재 주가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테크놀로지 기업을 투자할 때 테크놀로지 섹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장기 성장주 그 부분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라는 게 물론 장기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클리컬하는 기업들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단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스페셜 시츄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그 섹터에는 인수합병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작지만 기술력이 강한 기업들이 성장 동력은 있지만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드나 이런 부분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어서 뻗어나가지 못하는 회사가 어떤 큰 기업의 인수가 돼서 이제 성장성을 찾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M&A의 인수합병에 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런 투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투자 대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금융의 중심 홍콩에 계시다가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런던으로 옮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런던은 전 세계의 금융 허브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컨퍼런스도 많이 열리고요. 그리고 전 세계 유명한 기업들의 CEO, CFO 이런 분들도 런던의 투자가들을 만나러 방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보를 얻는 측면에서 엄청나게 허브로서 그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차 측면에서도 런던의 금융시장을 보면은 오전에 아시아 금융시장이 이제 문을 닫으면은 네. 런던의 오전이 열리고요. 그다음에 런던의 오후에는 미국의 금융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전 세계 마켓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시차 측면에서도 네.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런던이 전 세계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인터뷰 하셨던 분들도 전부 다 대답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저와 같은 금융의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업계 대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신입사원들 분도 네. 이제 꿈을 크게 가지고 그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이제 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저도 한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도 한국에서 나오고 뭐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고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 그 세계 전 세계적인 금융 업체들이 찾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작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는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는 그런 국가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한국 맞죠. 사람들은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네. 그 work ethic라든지 네. 그런 거를 봤을 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시각을 넓히고 한다 그러면은 네. 이런 국제금융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펀드 시장이 안 좋아서 투자자들이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심한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분들께 한 가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거는 리스크 자산을 투자하는데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변동성이 없으면 리턴이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이 저금리 시장, 네. 저금리 이제 국면, 뭐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다 마찬가지거든요. 뭐 유럽도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게 되고, 뭐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리스크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리턴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기 때문에 리스크 자산에 투자하는 건 오히려 더 기회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뭐 10% 이상, 15%, 20%, 30% 이렇게 주식에 그렇게 해야만 네. 어떤 이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었지만, 사실 금리가 제로일 경우에는 뭐 10% 정도의 이익만 찾을 수 있다고 해도 충분히 이제 매력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 안목을 가지고 어떤 변동성이라는 거는 리스크 자산에 투자하는 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면 그리고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기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니까 어떤 기업이 미래의 이익과 캐시플로우가 성장을 하고 이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그런 기업을 담고 있는 펀드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자신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 개인 재산의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에 제 연금으로 이제 투자를 네.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20년, 30년 제가 은퇴하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기업들이 오랫동안 성장을 하고 그러면은 그 이제 성장의 과실이 이제 그 쉐어홀더들한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긴 안목을 갖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잠시 방문하신 바쁜 일정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와 손현우 포트폴리오 매니저님께서 대한민국 펀드 투자의 스터디셀러 기둥이 되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